전미경제학회에서 설문했는데 현재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응답이 21%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만 들으시면 설문 내용이 전혀 지금 통화정책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주황색이죠. 주황색이 연준이 통화정책이 제한적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인데요. 기본값이 일단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기본 대답이 현재 연준이 잘하고 있다. 이게 기본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 비율, 이 비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추이를 봐야 되는데 이 비율이 21%를 찍은 이 비율이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제학자들의 답은 지금 연준이 매우 제약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게 진위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인간 지표인 거죠. 완화적인 조건을 바라는 시장의 압박이 경제학자 설문으로 간접적으로 뽑혀 나온다. 이게 나름의 화제였나 봐요. 많은 월가 미디어들이 이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13년 만에 최고 이런 타이틀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시 지금과 비교될 만큼 통화정책의 제한적이라는 비율이 높았던 2011년 초 당시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때는 2011년. 미국 경제는 이제 막 금융위기를 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기준금리가 이미 제로금리였다는 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더 낮출 금리도 없는데 뭘 어떻게 더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라는 거야?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통화정책은 금리 정책도 있지만 또 하나 양적 완화 혹은 양적 기축으로 불리는 통화량 증가에 대한 그런 정책이 있죠. QE, QT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시장은 더 내릴 금리가 없으니까 양적 완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거셌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양적 완화도 하고 있었어요 이때. 그럼 뭐야? 금리도 이미 최하단이야. QE도 하고 있는데 뭐가 정책이 제약적이라는 거야? 말이 안 되네. 생각하기가 쉬운데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합니다. 이게 2010년 초에 일단 종료가 됩니다. 1차 QE였습니다. 위기가 또 터집니다. 소위 그리스 금융위기가 막 터졌어요. 이제 막 살아날까 말까 하는 미국 경제가 또 휘청일 것 같으니까 연준이 2차 양적 완화를 합니다. 당시 버냉키 연준 의장이 1차 QE를 종료한 지 고작 7개월 만인 2010년 10월에 우리 양적 완화 2차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11월부터 8개월간 월 750억 달러어치 QE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힙니다. 지난 2011년 초 전미경제학회 설문이 나왔을 때는 2011년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2차 QE가 종료되기 3개월 전이었던 것이죠. 설문에 걸린 시간까지 고려하자면 4개월쯤 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QE가 종료되기 4개월 전. 그러니까 이때 시장이 전미경제학회 설문 통해서 연준 너네 너무 긴축적이야 라고 불만을 표시한 거는 자 금리도 최저 수준 QE도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6월에 끝내냐 지금 하고 있는 QE가 4달 뒤에 끝나니까 너무 긴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좀 너무하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욕심이 과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왜 연준은 2차 QE를 더 연장하지 못하고 예정대로 끝낼 수밖에 없었느냐? 이때 아랍의 봄 여파로 유가가 급등합니다. 인플레 우려가 갑자기 커졌어요. 아랍의 봄 기억나시겠지만 2010년 말부터 중동, 북아프리카 이런 산유국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극심했죠. 2011년에는 리비아 내전도 터집니다. 다 국제유가 변동성을 올리는 그런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1년 5월과 7월에 유럽중앙은행 ECB는 자기네 살림도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금리를 올려요. 5월에 올리고 7월에 올립니다. 왜냐? 인플레를 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인플레 때문에 유럽은 금리를 인상을 하는 마당에 미국이라고 계속 QE를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만큼 상황이 엄중했다는 겁니다. 당시 봤을 때. 그리고 2011년 8월에 이 역사적인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빵 하고 터집니다. S&P가 내렸죠. 당시 미국 신용등급을. 당시 이유는 이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미국이 감당할 수 없겠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당시 돈을 막 푸는 거에 대한 기준이 지금보다는 더 엄격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돈이 많이 풀린 상황인데 QE를 더해? 이런 결정이 그때 정말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린 유럽은 유로존 재정위기 결국 들어가고 미국은 2차 QE를 종료하고 고작 3개월 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T를 가동을 합니다. 이게 1961년에 쓰고 무려 50년 만에 쓴 겁니다. 거의 역사적 유물을, 그러니까 박물관에 들어있던 카드를 불러내서 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OT 이게 뭡니까?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동시에 단기 국채를 매도하는 그런 정책이죠. 이렇게 되면 장기 금리가 낮아지고 단기 금리는 이론적으로는
높아지는데 단기 금리는 결국 연준이 마사지할 여지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장기 금리에 비해서는 훨씬 높기 때문에 결국 완화 정책입니다. 2차 QE 끝내고 3개월 만에 다시 연준은 완화 정책을 쓴 거죠. 그리고 결국 이걸로도 안 돼서 결국 2012년 9월에 미국은 3차 QE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전미경제학계 설문에서 지금 통화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2011년 3월에 이어서 지금 13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이 많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당시는 금리는 내린 상황이었지만 경제가 나빠서 더 완화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유가 때문에 인플레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완화적인 걸 더 할 수 없는 상황. 지금은 인플레 재발 우려 때문에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 당시 유럽은 완전히 골골대면서 중환자실 입원할까 말까 고민에 대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금리를 올렸고 지금 유럽도 사실 좋지 않은데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벤트가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사이클에도 있다는 점. 이 등급 강등 이벤트는 결국 단순하게 말하자면 돈을 너무 무리하게 풀어서 그런 건데 당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돈을 너무 풀었고 지금 미국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돈을 너무 풀었고 공교롭게 그로부터 3, 4년 뒤에 시장이 이런 설문을 통해서 지금이 너무 통화정책이 제약적이라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 그러니까 과거 역사가 반복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경제학자 설문이 일종의 인간 지표라고 생각한다면 조만간 우리 생각보다 훨씬 완화적인 무언가로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럽도 힘들어지고 뭔가 트리거가 생기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연준이 시장에 결국은 굴복해서 아퍼레이션 트위스트도 하고 3차 QE도 한 것처럼 지금은 연준이 강하게 나가지만 결국 시장의 떼쓰기가 거세지면 연준도 결국은 항복했다, 굴복했다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그냥 오늘은 역사 얘기를 해드린 거고 제가 오늘 얘기한 대로 앞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꼭 각자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QE가 진행된 시점, 예를 들어 1차 QE 때 S&P 500은 20% 넘게 오르고 2차 때는 23% 넘게 올랐다는 점. 하지만 정작 QE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별로 안 오르고 연준이 이 같은 의사를 밝혔을 때 많이 올랐다는 그런 점도 참고만 하시고 의사결정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브랜비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월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텔레그램 채널도 한번 봐주시고 많이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